공익광고협의회.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법사위기가 있고 또 속보도 막 들어와서 정신이 없네요. 일단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가 있었고 오늘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인데 내일은 또 대법원 현장 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여당 쪽에서 그 대법원에 대한 공격 방법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을 좀 당겨서 정리한 것에 대해서 의혹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현장 검증까지 해서 진짜 새롭게 밝혀질 내용이 있냐 아니면 이게 약간 정치적 액션에 가까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양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어제 국정감사에 앞서서 한 88쪽에 가까운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 답변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더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했던 대법원의 해명 내지는 반론과 좀 안 맞는 부분이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서류가 들어왔었을 때 접수가 됐었을 때 이재명 당시의 후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서류가 접수됐을 때 접수된 날짜와 사건 기록을 이 실제로 법관들이 볼 수 있게 인수인계한 그런 장부가 있는데 그 인수인계 장부에 수기로 엉뚱하게도 이미 기록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식의 기록이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원래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처음에 초기에 해명을 했을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가 그 기록 복사할 시간도 없는데요라고 하니까 전자기록으로 봤다 그랬다가 로그 기록을 달라니까 안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또 그게 아예 대법원에 접수됐을 때부터 그 기록을 봤다고 했다가 또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자료 보니까 그때는 못 봤다 오히려 날짜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오는 해명이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근거 자료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데도 제대로 안 돼요. 이거는 현장 검증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사받을 때도 수사기관이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진술을 하다 보면 말이 자꾸 거짓은 어긋나니까 이제 그거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국회가 하는 역할들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조희대와 지기현 이 두 법관이 사법의 신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계속 공방만 할 것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퇴로를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성전을 계속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저는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가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전 낫지 않겠나. 그래서 윤석열 내란수계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저는 안심시켜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건은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나서셔서 전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회가 차분히 이런 의혹들 아까 말씀하신 뭐 추미애 의원실에서 받아낸 그 인수인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전 국민들 앞에 이 의혹은 조금 더 펼쳐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직무상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전 탄핵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좀 가르마를 이제는 좀 타야 될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말이 바뀐 과정을 그냥 편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어느 순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해명을 하고 이유를 밝혀주지 않으면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 스스로 사법독립,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입법부와의 관계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 굉장히 주장하는데 그 입법부가 유일하게 헌법상에 보장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펼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근데 그 국정감사에 본인들은 거짓말로 답변을 한다? 이거는 국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이라고 보여지고 그 건은 그대로 내일도 이제 그게 쟁점이 될 텐데 되고 저도 신 변호사님이랑 비슷하고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지기현을 빼고 이제 사법개혁을 말하는 빌드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지기현에서 조희대를 지금 거의 뭐 한 달여 가까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희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매일 보면 매일 이제 저 법사위는 오늘도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는 어떤 피로감이 오는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요 대법원의 거짓말에 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서 이거를 반드시 이제 대법원의 어떤 해명이나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 근데 이게요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요 전선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건데 전 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게 헌법에 나오거든요. 그럼 정당은 자율권이 있으니까 죄를 져도 수사 못 합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통일교나 신천지 수사 못 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법관들에게 준 하나의 그 헌법상 권한인 거고 원칙인 거지. 사법부가 아무 문제를 저질러도 성역화시켜라. 그런 쪽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을 그 헌법의 가치와 방향에 맞게 써야지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사법의 독립 때문에 우린 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전 희대의 망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묘한 게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이 허위 사실 관련해서 다툰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국회 증언 감정의 허위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또 국회 증언 허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그래서 모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또 대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뭐 내일 현장 국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보고요. 과방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한테 죄송합니다. 에휴 찌질한 놈아라고 국감 중에 문자를 보내서 지금 파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김한 기자님. 뭐 헷갈린 건지. 근데 문자를 처음에 박정훈입니다. 과거에 보낸 거군요. 죄송합니다. 과거에 보낸 거. 예.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렇게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김 의원이 그런 의혹을 박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이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문자가 공개가 된 건데 뭐 글쎄요. 뭐 이거는 뭐 박정훈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사람을 착각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지칭할 이유가 있었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9월 5일에 네.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한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요. 이 문자를 오늘 국감에서 김우영 의원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련해서 그 전에 김우영 의원이 어떤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의 반응 아니었냐. 근데 그때 이제 12.12 관련한 얘기였던 건데 또 이제 김우영 의원 주장은 12.12에 가담했던 차규원 전 장관의 사위가 박정훈 의원이다. 뭐 이런 또 맥락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끼리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적으로 기록이 남길 것 같은 문자를 보내는 자체는 조금 정치적으로 미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신인기 변호사님? 뭐 저도 그냥 할 말을 잃는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고요. 결국에는 참 그 사람의 이런 행위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품성이나 인성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뭐 둘 사이의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험한 말까지 사적으로는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되니까 씁쓸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실제 오늘 과방위의 주인공은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네,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또 이제 나름 이제 뭐 활약이라면 활약을 하셨는데 이 과방위에서의 그 이진숙 위원장이 뭐 체포 관련 논란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밑보이면 이런 일까지 겪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체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체포 뭐 경찰이 과연 체포까지 이르렀어야 되느냐 아니면 법원에서 이 체포와 관련돼서 굳이 또 체포 영장까지 발부했던 사안인데 또 족구시면서 이걸 또 가만히 둬도 사실 구속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몇 시간 있다 풀려날 사람인데 굳이 또 이걸 받아들여주는 결정을 했었느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걸 차치하더라도 근데 이때 분명히 이런 얘기했어요. 법원에서도 체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적부심에서 풀어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싹 그걸 뒤집어서 체포 자체가 잘못됐던 것처럼 체포가 자기는 이 소환에 다 응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마구잡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팩트와 상관없는 그냥 주장이 국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각자의 진행에 맞춰서 또 엉뚱한 불필요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나왔던 것이고 뭐 내년 지방선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정치를 하러 나왔던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스피커한 사람을 키워주는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엄청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대구를 원하잖아요. 근데 대구는 할 사람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진숙 위원장이 내가 경기에 나갈게요. 뭐 이러면 체급을 키워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뭐 당장이야 뭐 이재명 피해자 서사를 쌓으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나와서 스피커로 활동을 하게 두는데 그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진숙 위원장은 긁어본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꽝이라는 게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하에서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 앞으로도 좀 지지율 방어가 가능한 대통령 아니겠냐. 상당히 좀 유능함을 국민들이 인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진숙 위원장을 키운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실익이 있을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이고 뭐 대구시장을 나간다고 한다면은 굳이 체급도 안 키워줘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엉뚱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예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공천에서 한번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요. 본선에 나간 이제 적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뭐 상대 네. 생각해보면 그만큼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또 정치라는 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도 국회의원 선거 2번 연속 떨어졌을 때 다들 끝났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서울시장을 복귀해서 2번 연속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함부로 단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그게 이제 해봅니다. 민심과 같이 갈 때는 뭐 오세훈 바람처럼 그런 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중도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원하는 지역이 민심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아, 네. 중도 민심과 네. 상관없는 지역이요. 이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더니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네. 방심위에서 잘못하면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과방위에서는 김건희 씨 음성 녹취록도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이제 공개를 한 건데 2021년에 김건희 씨 그 당시에 학력 위조 논란이 이제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YTN 기자랑 이제 통화하는 내역의 녹음 파일을 틀었는데 중간에 좀 따면 난 또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나도 기자님 한번 파볼까? 이런 발언이 들어갔어요. 네. 저는 이 발언보다 저도 이제 김건희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수도 없이 들어봤던 한 사람으로서 김건희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은 말꼬리 잡지 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말꼬리 잡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쫙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격앙된 상태에서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정면 의원이 주목했던 건 YTN 후의 매각 인수 과정에서 이 김건희 어떤 사적 복수심이 작동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YTN이 본인에 대한 학력 위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이 부분이 오늘 어쨌든 포인트였고 뭐 오랜만에 김건희 씨의 그런 어떤 격앙된 목소리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공통점이 이제 경로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요 녹취와 일주일 사이로 해서 그 사과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그 두 가지의 얼굴,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그런 좀 인격적인 면에서의 위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좀 드러난 부분도 있고 이 사적 복수심이 YTN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과거에 또 조선일보 뭐 폐간시킨다는 그 발언도 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았고 본인의 권력도 아닌데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벌리려고 했었구나라는 부분은 오늘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김건희 구속될 때 즈음에서부터 윤석열 김건희가 제대로 단죄를 받게 되면 이런 녹음 파일들 참 많이 풀릴 거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돌았을 것이며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새벽 시간에 보면 휴대폰 붙잡고 뭐 문자 보내고 있고 뭐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할 정도면 그리고 당시 어쨌든 권력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김건희가 V0라고 불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뭔가 주고받은 대화가 됐든 아니면 메시지가 됐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날을 계기로 해서 또 여러 개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뭐 들어봐야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비슷한 내용들이겠지만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기자에게 복수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품어도 그런 얘기는 못 하던데. 네. 그 요즘 그 실록 윤석열 네. 거기서도 중앙일보에서 연재되고 있는 또 다른 매체 얘기한다고 제가 뭐 편집팀 PD님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배우자 이슈가 리스크가 커서 뭐 소록도 유배 작전 전말 뭐 이런 뭐 기사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과방위에서 갑자기 김건희 씨 목소리가 나와서 상당히 놀라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김건희 씨가 공적인 비판을 받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인상 취재할 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각이나 경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뭐 V0인지 V2인지 모르겠지만 등장을 해서 공적인 비판에 굉장히 취약했던 모습이 이 녹취에서도 여실히 좀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짚어보죠. 기재위에서는 이제 어젠가요? 그 대통령실 그 계엄, 그러니까 당시 국무회의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나왔던 그 진술들, 그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했던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는 조금 다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듯한 이런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많이 달랐죠. 네. 그러니까 내용들은 사실은 진짜 우리 어르신들 예전 조상님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 게 정말 딱 맞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실제로 문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과 정족수를 확인하려는데 손가락을 들고 받았다는 등 문건을 직접 검토했다는 걸 얘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실제 그날 국무회의 아닌 국무회의장에서 드러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었던가? 그리고 이미 9시경부터 앉아서 준비를 꽤 오랜 시간 걸쳐서 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도대체 영장 기각은 왜 된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던 사람들 말고 내지는 마지막에 그 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왔었지. 그 전에 앉았던 사람들은 어쩜 그 자리에서 저렇게 한마디도 못했지?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저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단 말이야?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좀 분주해 보이기는 하는데 상당히 구성원들이 좀 평온해 보이는 모습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최상목 부총리도 거짓말한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요. 뭐 한덕수 총리도 다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 국무위원들이 그날 이 계엄을 맞닥뜨렸을 때의 반응은 아닌 것 같다. 그럼 과거에도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가 오늘이 디데이구나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막 웃어요. 활짝.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 만약에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 못했다 라고 하면요, 그 국무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구집권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웃었을까요? 아니 친위 쿠데타에 어떻게 보면은 공신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가 반역죄 내란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반헌법적인 행위 앞에서도 그 누구도 나서서 막지 않았던 그 위협 앞에서 상당히 비겁했던 부분들은 참 역사가 기록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잠깐만 체크하면 최상목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국회 청문회에서 난 계엄 문건 내용을 보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는데, CCTV에는 윤 전 대통령께서 문건을 받고 약간 10초 정도 들여다보는 장면이 찍혔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CCTV에는 강익구 부속실장이 국무회의 서류 부서를 받으려고 하자 최 전 장관이 경황대체 반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또 공정 보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상목 총리가 했던 대표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건 쪽지죠. 그러니까 그 CCTV를 보고 나서 보면 최상목 경제부長계속 국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난 쪽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힌 거. 네, 접힌. 근데 그 CCTV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부터 이미 최상목이 본인의 행위, 그다음에 본인의 가담 정도 이런 것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라는 게 이제 그 CCTV를 통해 좀 확인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좀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권한대행 국무위원이고 부총리 역할이 있던 사람, 아니면 국무총리 역할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히. 유감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전문가 정지되는데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범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아니 이쯤 상황이 돼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참 이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나 좀 처참한 거 아니냐. 계엄 당시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간부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뉴욕 전 감찰관 4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 훌륭한 방송이죠. 네, 어쨌든 잘 빌드업이 잘 살짝 맞추네요. 네, 오늘 세 분과의 스프링 캠프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